너른 내포평야. 이곳은 바닷길을 따라 근대 개화기의 문물이 일찍 들어왔던 곳이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인 지역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해 줄 만한 건물인 합덕성당. 내포평야를 끼고 있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전교구 최초의 성당이다. 적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고딕 양식. 성당의 지붕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당이 그러하듯이 한국적인 미의 감각을 살렸다. 합덕성당의 가장 큰 특징은 2개의 종탑. 이후에 짓는 다른 성당의 모델이 되었다. 성당이 세워진 이 일대는 초기 한국 천주교회 안에서도 가장 활발한 전교 지역으로 박해 시기 동안 많은 순교자를 탄생시켰던 곳. 그래서 오랫동안 충청 지역 천주교의 중심지로 남아있다. 이 성당은 1929년 10월 9일 축성식을 가졌는데 당시에 만여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 한복을 입고 축성식에 참여한 신자들의 모습에서 개화기 시대상을 잘 엿볼 수 있다. 이 성당을 지은 패랭 신부는 사제를 털어 공사비의 대부분을 충당했다고 한다. 병을 앓거나 또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어렵게 살 때 이제 못 살고 그렇기 때문에 부시름병이라든가 또 눈병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마다 그 신부님이 계속 그 치료를 해주시고 항상 아주 이 뭐 사제관 앞에 그 환자가 이렇게 늘어섰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것은 또 신부님이 그 기술보다도 그 어떤 그 기적, 이거 기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 신부님이 하여튼 그 처방에서 내려주시면은요. 뭐 2, 3일이면 다 나았어요. 아무리 아주 어려운 병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은 아주 우리 이 근방에 근동에 있는 뭐 신자나 신자 아니거나 간에 아주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합덕성당은 종교적인 장소 이상으로 문화적, 생활적으로 인근 주민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제 30명, 수녀 54명, 수사 5명이 배출돼 천주교 신앙인들에겐 뜻깊은 장소가 되고 있다. 이 층에서 바라본 성당의 내부는 원형의 곡선이 위쪽으로 향하면서 뾰족해지는 볼트형 천장을 나무 기둥이 받치고 있어서 우아함을 더한다. 성당의 내부 바닥은 마루로 돼 있다. 건립 초기에는 이 마루 바닥에 앉아서 미사에 참여했을 신자들, 내부의 목조 장식에서 안정감을 얻었을 것이다. 기둥으로 덧받친 통나무 겉부분에 지금은 벽돌 느낌의 외장을 더 씌워 놓았다. 잘 다듬어진 성당의 내부에선 건물의 고색 창연한 멋이 드러난다. 150여 평 규모의 합덕성당은 충청 지역의 최초 성당으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예전에 보수하기 위해 덧칠한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제 멋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 작년 7월 16일 뒤늦게 충청남도는 이 성당을 충남지방문화재로 지정했다.
해마다 여름이면 많은 피서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천 해수욕장. 예, 이것은 대천 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서양인 선교사들을 위한 그 여름 휴양지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 볼 수 없었던 곳인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여름 휴양지로 단기간을 사용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겨울철이 돼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해변이 있고 그 해변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 집단 시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자연 구릉지를 이용한 그 방가로 형태의 별장들을 세웠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신광장 끝쪽 해변에 맞붙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휴양시설. 바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수양관이다. 이곳은 주변의 울창한 송림과 함께 잘 조화된 대표적인 학예 휴양촌으로 손꼽힌다. 한국에 나와 있는 기독교 각 교파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름철 이곳에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수련을 하는 장소. 이곳의 형성 시기는 분명치는 않으나 오래된 휴양소의 건축 형태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제 때인 193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곳은 그 해변원이라는 그 별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는 언더우드 박사의 집입니다. 해변에 가장 으뜸되는 그런 집이 되겠죠.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한옥과 서양식이 같이 병용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 장식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대문이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우리 문 창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양식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약간 아르데코의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점이 특색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전통의 주춧돌 같은 느낌을 살려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잘 잡고 있습니다. 1952년에 세워졌는데 주로 선교사가 와서 이곳에서 독서와 또 명상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장소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이 뒤편은 서양식 건물이 같이 따라 있습니다. 지형을 잘 살린 막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선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소로 지리산과 화진포를 비롯한 4군데 장소가 전국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곳은 다 폐쇄되고 이곳 대천 수양관만 유일하게 남은 장소가 됐다. 이곳에 지어진 건물을 캐빈이라고 하는데 대개 나무나 돌 등 자연 재료를 최대한 이용하고 바닷가와 솔숲이라는 지형적 조건도 탁월하게 응용했다. 몇 개는 한옥 형태를 이용해서 한국적 기와집 모양과 유사하게 지은 것도 있다. 이들의 내부 천장에서 우리 전통의 대들보를 이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보시다시피 이 캐빈들은 다 부록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있다거나 어떤 경계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 자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떨어뜨려 가면서 자기 자신들의 그 휴양을 위해서 거리감을 주었죠. 이걸 서양식으로는 디태치드 하우스라고 그러는데 막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들이죠. 또 주로 집안에서 다 약간 높은 그
기단 위에다 세운 건물들이 되겠어요. 이런 건물들은 우리에게 주거의 삶의 새로운 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양관 입구 쪽엔 집단 주거와 예배가 가능한 합숙소가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은 바로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어서 해수욕을 끝낸 후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의 캐비는 6만 평 부지에 100여 개 정도. 지금은 지난 70년대부터 시작한 대천 해수욕장 개발에 밀려 50여 채 정도만 남아있다. 다양한 형태의 이곳 캐빈들은 독특한 별장 양식을 띠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울창한 해송숲과 어우러진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점에서 휴양지 건축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주박물관 위에 위치한 공주영명학교. 시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미국 감리회 해외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21년에 완공되었다. 화강석 기단 위에 붉은 벽돌로 외벽을 쌓아 3층으로 지어진 건물은 일반적 경우보다 각 층이 상당히 높아서 보는 이에게 당당한 인상을 풍긴다. 충청 지역 사학의 시초가 된 공주 영명학교의 설립자는 윌리엄스, 한국 이름으로 우리암 선교사. 학교를 세울 당시엔 천자문과 향교가 주 교육 내용이었던 시절. 더구나 유림의 본고장이던 공주지방에서 학생 모집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첫 입학생은 향교나 서원, 서당을 다니는 학동이나 젊은이들 중에서 양쪽 다 다닐 수 있는 학생으로 7명을 받았다고 전한다. 그 당시에서는 공주에서 아주 특별한 건물로 취급이 됐지요. 이제 벽돌 건물이 별로 없었고, 말하자면 공주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공주고등학교가 양쪽이 아니라 그 외벽을 판자로 막은 그런 교실이었거든요. 그게 또 굉장히 돋보였어요. 그 뒤로는 이제 차차 이제 공립학교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현대식 건축을 했고, 여기는 그런 건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쇠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흔히 말하기를 언덕 위에 빨간 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93년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공주 영명학교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이명신 박사, 당대 정치가였던 조병옥 박사 등 많은 인물을 배출해서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 잡았다. 견고한 위용을 자랑하는 이 건물의 기초와 1층은 석재를 사용하여 반지하화하였고 2층과 3층을 높이 올렸다. 당시 이 건물을 짓기 위해 근방에 벽돌 가마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건물의 입구는 돌출된 포치식으로 설치돼 권위를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은 층계를 통해 올라가면서 더욱 확인된다. 이중의 건물 벽은 외벽과 내벽 사이에 5cm 이상의 공간을 두었다. 이렇게 방습과 방열 효과를 최대로 고려한 독특한 건축 기법도 특색 중의 하나.
벽돌과 벽돌 사이는 요즘 쓰는 시멘트나 몰탈 대신 백회를 사용하여 오랜 세월의 비바람 속에서도 견고하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건물은 정면보다 뒷면이 경사져서 약간 더 높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 내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맨 아래 그 반지하층으로 되는 것은 이쪽 밝은 부분은 교실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두 칸은 창고로도 쓰고, 원래는 게 보일러실이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목공부 아이들이 목공도 하고 이제 그렇게 썼고, 2층 가운데 교실은 교장실을 썼고, 양쪽 교실은 교실을 썼고, 맨 위에 3층은 칸매기를 했다 뜯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교실로 쓰면서 어떤 학교 큰 행사 있으면 뜯어가지고 강당으로 활용하고 또 채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먼지에 쌓인 채 남아있는 풍금은 학교 건물의 옛 자취를 말해주는 듯하다. 외부의 견고한 적벽돌과는 달리 내부의 바닥과 복도, 천정은 나무로 돼 있다. 백두산에서 생산되는 견고한 재질의 홍송으로 80년이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교실 안으로 들어서면 원래의 층수보다 상당히 높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처럼 내부의 충고를 높인 것은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 수업에 임하려 했던 의도로 해석된다. 이 건물의 벽은 30cm 정도로 내부 벽 역시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고 창을 크게 만들어 자연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했다. 공주시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학교를 바라보던 사람들에겐 언덕 위의 빨간 집이란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충청 지역의 첫 사학으로 초기 근대 교육의 요람이 되었던 영명학교. 공주는 물론 충남에서도 제일 오래된 학교 건물인 이곳에 당시 물건들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다면 예산군 예산읍내에 들어서면 번화한 저작거리 한복판에 위치해 있는 은행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커다란 대리석으로 외벽을 해 당당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는 이 건물은 순수 지역 자본으로 세워진 최초의 지방은행인 호서은행이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고 금융권마저 장악했던 1913년에 이 지역 민간 유지들이 설립한 민족금융기관이었던 호서은행의 본점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 은행의 설립자들은 지역 거주에 개화된 인사들. 경제 자립이란 목표 아래 세워진 이 은행이 당시 독립운동 자금에도 협조했던 기록이 있어서 민족은행으로서의 긍지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한 걸 보면은 이 주주가 일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주주가 주로 이제 내포 쪽이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이 영기, 청주 뭐 이런 데서 있고 특히 그 이제 군산, 이 인천, 서울서도 이제 그 주주들이 있는 걸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인천하고 군산은 여기에 그 양곡이 굴러 나가니까
거기하고 연계시키기 위한 이 주주들이 아니었던가. 그 당시에 도 소재지가 공주였습니다. 공주는 공주군이 한 20개 읍면이었고 여기는 10개 읍면밖에 안 되는데 융통 금액으로 봐서는 거기보다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거의 30만 원인가 그런데 여기 31만 원인가 뭐 이런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그건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죠. 그 통계상으로 이야기니까. 그렇게 여기 금융 유통이 아주 활발했던 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은행이 역시 적실하게 느꼈던 거라고 생각되고 또 이 설립자들의 이 의지가 의국지심에서 우리가 경제력을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왔던 게 아니냐. 예산경찰서 맞은편에 위치한 이 건물은 외양에서부터 벌써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물씬 풍기고 있다. 적절한 비례 구성과 세부의 간결한 장식, 그리고 대담한 창문에서 근대적인 감각을 잘 살리고 있다. 입구 부분을 돌출시키고 그 지붕을 곡선으로 처리하여 정면을 강조하는 등 작은 규모이면서도 당당한 외관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다. 돌기단 위에 지어진 이 건물의 또 하나 특징적인 요소는 정면에 비해 높이를 강조한 것. 철제문을 통해 외부와의 차단을 꾀하려 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임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499평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인 이 건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동판으로 처리된 지붕의 독특함에 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당시의 모습은 떠올리기 힘들다. 당시엔 1층과 2층이 한 공간으로 연결돼 2층의 난간 집무실에서 1층의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의 한 모델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곳은 경제사나 금융발달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상징물 역할을 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88년 충청남도 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됐다. 대전의 번화한 도심 속에 위치한 대전여중 강당. 시민들에게 특히 많이 사랑받고 있는 건물 중에 하나이다. 옆에 보이는 이 건물이 대전여자중학교 강당입니다. 이 건물은 대전 시민들이 많은 추억 속의 아름다운 건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옆에 지금은 헐려버린 본관동의 담쟁이 넝쿨과 함께 어울려 좋은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금 대전에 존재하고 있는 그 근대 건축물 중에서 충남도청과 삼성초등학교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그 대전여중 건물이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러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심 속에서 대전의 옛 정취를 맛보게 해주었던 대전여중은 건물 벽을 빼곡히 메웠던 담쟁이 넝쿨로 기억되는 곳이다. 대전에서 몇 안 되는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인 대전여중 강당은 유려한 곡선 맵시를 자랑하는 지붕으로 특징 지어진다. 제가 입학할 당시 그 강당에서 입학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당으로 쓰고 또 거기 탁구대를 놓고 이제 탁구 연습도 하고 또 합창 연습도 하고 그런 걸 보면 다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여중 학교 건물은 빨간 벽돌의 특색을 잘 살린 건물로 평가된다. 원래 있던 본관, 별관과 생활관 3개동은 모두 헐리고 지금은 강당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 대전여중 건물은 당시 한국에 세워진 학교 건물의 양식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본관과 생활관 지붕에 있는 다락창도 눈길을 끄는데 다락창은 서양의 돔 형식 건물에서 따온 것 같다. 대전여고와 함께 대전 지역 여성 교육의 요람이었던 대전여중. 이제는 강당을 제외한 3개의 건물이 헐려져 아쉬움을 남긴다. 지붕의 선이 특히 아름다운 강당 건물은 1937년에 준공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강당의 지붕은 19세기 초에 그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르누브풍의 그 곡선을 이용한 그런 그 지붕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딱딱하고 직선적인 그런 선보다는 조금 원형을 많이 이용한 그러한 그 꽃잎과 같은 그런 선을 많이 이용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유행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그 설계를 하면서 결국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이 짓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초가집의 지붕선을 이용했다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당이 지어지는 위치가 여자 중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곡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근한 느낌을 갖게 건축이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강당 건물 옆에 짓는 것은 대전 학생문예회관. 이 건물이 들어서면서 강당 입구의 부드러운 곡선미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건물의 그 벽면을 보시면은 처마 부분이 벽돌이 그 우리나라 그 고유 양식의 석갈에 나와 있는 것이 쭉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 벽돌 치형 쌓기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건축물 자체가 우아한 모습으로 앉혀 있을 수가 있고 그 네 모서리 부분에 그 세 단마다 2단씩 내어 쌓기를 해가지고 둥그런 그 곡선의 지붕선과 함께 건물이 상당히 이렇게 조형성이 있는 그런 건물로 저희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르누보풍의 유려한 지붕선과 석가래 형태의 벽돌 쌓기로 이 건물은 당시의 선구적 유럽 양식과 한국적인 양식이 잘 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외색이란 비평을 하기도 한다. 밖에서 안정감과 엄숙함을 보여주던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겉보기와는 달리 밝고 경쾌한 내부가 눈길을 끈다. 이것은 건물 전체의 창을 모두 커다랗게 한 결과인데 햇빛을 많이 받게 해 교실을 밝게 하려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 풍성하고 고풍스런 느낌을 줬던 강당의 담쟁이 넝쿨. 지금은 모두 사라져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한다. 강당마저도 이제 그 최첨단 건물로 새로 지어주려고 시교육 측에서 노력을 했는데 동창들이 이 건물이라도 좀 더 남겨놔야 대전여중의 어떤 그 역사가 좀 남아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건물 하나만 간신히 건진 거죠. 대전 여성 교육을 말해주는 기념비적인 건물로 여성 교육 박물관으로 활용하려 했던 노력은 무산되었다. 이제 덩그마니 강당 하나만 남은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
정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수도자의 단아함을 닮은 목동성당. 현재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인 이곳은 대전 지역 최초의 성당이다. 이곳은 이미 국내 여러 곳에 지어진 성당의 장점들을 잘 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소규모 성당이면서도 아담하고 짜임새 있게 지어져서 전체적으로 조형미가 매우 뛰어나다. (1920년) 중반에 세워진 이 성당은 대전 지역 건축사에서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전 지역 최초의 성당이라는 점과 6.25 전쟁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살됐다는 역사성이 그것이다. 처음엔 성당으로 지어졌던 건물이 성프란치스코 수도회로 넘어갔다가 지난 68년 현재 거룩한 말씀의 수도회 전용 성당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6.25 때 인민군 치안본부였던 이곳은 많은 양민이 희생된 순환의 현장이었다. 고딕 형태의 성당에서 보듯 성당 정면은 언덕 아래에서 올려다보게끔 되어 신자들의 신앙심을 멀리서부터 고양시키고 있다. 첨탑 부위는 비교적 간결하게 처리해서 소규모의 단아함을 갖추고 있다. (1만 평) 부지의 74평 규모로 지상 1층인 이 성당은 특히 아치형으로 된 입구의 조형성이 아주 뛰어나서 이곳에 들어서는 이에게 하나의 조각품을 보는 느낌을 준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물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 건축의 성실성을 찾아볼 수 있다. 성당의 내부로 들어서면 종교적인 엄숙함보다는 역시 단아하고 화사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는다. 작은 규모의 내부 기둥은 나무의 밝은 질감을 그대로 살려 채광과 잘 어우러져 건물 내부에 화사함을 더하고 있다. 매우 아름다운 색감을 내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보존 상태가 좋아 한껏 멋스럽게 건물의 화사함을 치장하고 있다. 속세를 떠나 기도하는 수도회의 고즈넉한 단아함을 그대로 전할 것만 같은 실내 분위기는 건물의 우아함과 더불어 쓰임에서 배어나는 향기까지 말해줄 것만 같다.
대전 지역 최초로 세워진 목동성당. 전쟁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유서 깊은 현장이란 점에서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촌. 한남대학교 옆에 위치한 이곳은 1950년대 풍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국내에서 유일한 지역이다. 이 일대는 그 1955년도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주거 지역으로 공간을 조성한 지역입니다. 한남대학 초창기에, 그러니까 대전대학이 만들어질 무렵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일대로 이주를 해와서 취락을 구성을 했는데요. 총 7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요쪽 라인에 걸쳐 있는 건물이 이제 3동인데요. 이 3동은 1955년도에 그 대전대학,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남대학 초대 학장이셨던 그 린튼 박사의 부인이 이제 설계를 하시고 직접 건축을 한 3동이고요. 반대편 쪽에 있는 3동하고 요 앞에 있는 관리사 동은, 그러니까 4동은 1958년도에 건물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의 독특한 풍취는 한옥과 양옥이 조화된 7채의 집과 풍성한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것. 얼핏 눈에 익숙한 건물 같지만 서양의 적벽돌과 담쟁이 그리고 전통의 석가래와 기와가 얹힌 지붕의 어울림은 쉽게 볼 수 없는 양식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한양 절충식에 이런 그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또 한 동이 아니고 한 7동 정도가 나란히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것은 참 보기 드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라든가 뭐 연립주택 형태를 띈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당시에 그 한옥의 그 아름다움을 살리고 또 서양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내부 기능을 또 살린 막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예가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보시면은 내부는 서양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든 그런 그 배트 기능이라든가 그 방의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러나 그 내부의 천정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난방 시스템은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중요성은 대전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소생물권이 형성돼 있다는 데 있다. 40, 50년 된 아름드리 나무와 귀중한 조류들이 자연 그대로 살고 있다. 지난 93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이곳에 서식하는 조류는 모두 52종. 소쩍새, 솔부엉이, 새매 같은 천연 기념물을 비롯해서 오색 딱따구리, 후투티, 노랑딱새 등의 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선교사촌의 전체 규모는 12,000여 평 정도. 그러나 지난달에는 이 지역 공터 3,000여 평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팻말이 꽂혀서 이곳 생태계와 건물이 파괴될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완전히 훼손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기금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 요 일대 자체를 보존하는 운동을 좀 이제 추진해 보자는 뜻에서 그 오정골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개발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지키려는 뜻 있는 사람들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1인 한 계좌 가입 캠페인을 벌여 기금을 조성해서 이곳을 사들일 방침. 이런 보존 운동은 영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명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1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귀중한 자연과 역사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아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다. 이 성과로 현재 토지와 성을 비롯한 300여 개의 역사적 건축물과 600km가 넘는 아름다운 자연 해안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돼가는 과정에서 좋은 자연 문화들이 또 자연유산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시작한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이 약 한 120만 정도의 동호인들이 참여를 했죠.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개인을 희생시키고 자연이나 어떤 건물을 보존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면서 또 그것이 잘 사용되고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보호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대로 보호해주고 또 우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두 개가 잘 어울렸을 때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그 점에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다. 100여 년 전 서양 선교사들의 여름 휴양지였던 가루이자와를 세계적인 명소로 꾸며낸 것이다. 만동의 선교사촌을 유적으로 보존하고 관광 휴양지화시켜서 문화 사업을 창출해낸 일본인들. 지금도 그들은 내셔널 트러스트를 추진하는 전국 모임을 결성해 자치단체와 주민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근대 건축 역사는 대개 서양인과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7, 80년대 경제개발의 논리에 밀려서 무수히 사라져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은 분명 우리의 자연과 우리의 역사, 우리 문화 속에서 같이 호흡해왔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근대 건축은 다시 한번 조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스란히 이 땅에 간직되어야 할 것이다. 그곳에 있었던 대로, 그렇게 있었던 그대로 말이다.